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에서 의사 역할을 맡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트를 번복한 래퍼 황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약중강약에서 환자 역할을 맡고 있는 송백수입니다. 네. 저희 지금 새로 싹 다시 녹음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한 30분 녹음했나? 네. 25분 나 이 녹음 녹음하다가 번복할래. 제가 끊었습니다. 황 약사가 갑자기 그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이 앞뒤도 막 좀 헷갈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지금 처음부터 새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예고드렸던 주제가 의약품 개발 허가와 관련된 임상시험 관련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거죠, 내용이.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너무 정신없다. 다시 처음부터 좁고 알아들을 정도로 가자. 원래 네. 잘 알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몰라. 지도 여기. 모르는 얘기를 할 때는 중언부언 많이 그치. 늘어나요. 처음부터 넓고 얕게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산으로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좁고 얕게 하셔야 되는. 좁고 얕게 했어야 되는데 넓고 얕게 가서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어떤 거였냐면 저희 보면은 이제 수많은 민간 요법들이 많잖아요. 뭐는 네. 뭐에 좋대더라, 뭐는 뭐에 좋대더라.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동의보감이라는 되게 오래된 책도 있고 그리고 뭐 전설 속에 알려진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비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엄청 많죠.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약 처방할 때 보면 그 수많은 그런 비법들하고는 전 정말 간극이 좀 있고 그거 안 쓰잖아. 그런 거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집에 가서 뭐 무슨 음식을 드셔보세요.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아니 뭐가 뭐에 좋다던데 그거 좀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의사들의 표정이 약간 시큰둥해요. 시큰둥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두 번째는 잘 모르거나입니다. 잘 모르거나 쪽에 한 표 걸겠습니다. 네, 저도 대부분 잘 모르죠. 정확히 말하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네, 저희는 아주 정확하게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직업적인 습관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팟빵 게시판에 보니까 다슬기가 간암에 좋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제가 아까 1번 아님 2번이라 그랬잖아요. 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던가 잘 모르거나. 네. 근데 저 2번이었어요. 다슬기하고 간암이 무슨 관계지?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 황 약사가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났다고 얘기해줬더라고요. 이거 남편 간암 때문에 다슬기를 구하러 가던 경찰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는 기사인데 맞아요. 그거 보고서 팟빵 게시판에 혜진쌤 다슬기가 간암에 좋은가요? 라고 올려주셨죠. 네. 혜진쌤을 콕 집어서. 네. 그렇죠. 모릅니다. 다슬기가 간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요새 말로 1도 모릅니다. 정말. 네.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약간 빈정거리거나 네. 바쁠 때는 그렇게 좋으면 약으로 나왔겠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되게 좀 싹퉁머리 없는 의사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정말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환자들이 그렇죠. 많이 물어보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좋은 거면 약으로 이미 나왔을 겁니다. 제약회사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민간요법이나 그렇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럼 다 뭔가 의사들이 쓰는 약들과는 아예 다른 것이냐? 네.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많은 것들이 그쪽에서 출발을 또 했어요. 근데 다만 실제로 동의보감에 뭐가 뭐에 좋대더라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이 되기까지의 그 여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속설이 약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더라. 그렇죠. 그 속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뭐 경험담? 아니면은 관찰에 의해 얻어진 여러 결과들. 뭐 구전, 전설
속설보다 나쁘잖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그게 어찌됐든 우리가 처방하는 약이 되기까지의 어마어마한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고 좁고 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 여섯 번째 이야기 일부 의약품 개발 및 허가. 자, 그러면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뭐 등푸른 생선이 네. 뭐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더라.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요. 엄청 많이 들어. 그렇죠. 뭐 아니 어느 등푸른 생선은 머리에 좋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면은 등푸른 생선에서 뭔가를 뽑아내 갖고 네.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만들어 팔면 제약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왜 안 할까요? 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찾아봐요. 약간 등푸른 생선의 어떤 성분이 머리에 좋다라 그래갖고 옛날에 무슨 뭐였어 그 DHA, DHA, 막 이래갖고 DHA 뭐 그런 뭐 그거, 그런 거 그거, 막 있었어요. 그거를 성분을 영양제처럼 만들어갖고 실제로 파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뭐 어디 어촌 마을에 뭐 고혈압이나 그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장수하더라. 어떤 마을에. 네. 네. 그게 생선을 많이 먹어서 장수한 건지 뭐 다른 이유인지 뭐가 뭔지를 검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검증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스텝을 밟기 시작할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촌 마을이 장수하는 것 같아서 보니까 등푸른 생선이 뭔가 키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등푸른 생선 중에는 뭔가가 이 마을의 장수의 비법이다. 이렇게 가설을 딱 세우고 그렇죠. 관찰을 해보는 거죠. 뭐 사람들이 생선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를 뭘 관찰을 무슨 해볼 수가 생선을 있죠. 먹느냐. 뭘 그렇지. 먹는지도 볼 수 있고 그 생선을 먹어서 아까 심혈관 질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보든지 고혈압을 재보든지 아니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하고 뭐 어촌하고 그렇죠. 비교를 했을 때 어땠는지 근데 뭐 막 이런 실험을 세팅해갖고 한참 진행하다 보면 뒤통수 맞는 적도 있어요. 갑자기. 뒤통수 왜요? 예를 들면 막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었는데 네. 사람들이 이거 정말 건강에 좋을 것 같았는데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납중독이 있어. 아이고. 중금속, 수은 중독. 그 수은 생선이 중독이 먹은 있어요. 그 중금속을 네네. 그게 그렇지, 미나마타병입니다. 네. 그렇지. 미나마타 네. 마을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아파. 그래서 막 어떤 특정 증상을 가지고 계속 죽는데 그걸 추적해서 보니까 결국에 중금속. 그렇죠. 생선에 있는 중금속 때문이더라. 그 저 환경보건 이런 거 배울 때 항상 나오는 게 그쵸. 미나마타랑 저 카드뮴 중독병 있죠. 있다. 아파병. 아파병.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세팅을 해서 검증하는 단계 중간에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또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 가설부터가 완전히 다시 세팅이 돼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어찌됐든 논문 한 번쯤 써본 사람들이라면 지금 저희가 하는 말을 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 주제를 이제 뭐 교수님한테 받거나 아니면 네. 어디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네. 실험을 막 하는데 돼볼까 하면서 실험을 설계를 하는 단계에 엎어져요. 실험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좋은가를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할 거라든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설계가 들어간다. 이제 등푸른 생선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기까지 가려면 순서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연구실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가가멜이 맨날 큰 솥에다가 하는 실험처럼 그런 실험을 먼저 성공을 시켜야 돼. 그러다가 실험이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아즈라엘을 괜히 걷어차고 그 이제 아즈라엘에 대한 동물 실험이다. 아니야. 이게 아닌가? 시험관 실험을 해갖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동물한테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가가멜은 항상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스머프를 못 넣어. 항상 못 넣어. 근데 요즘 애들이 스머프를 알까? 요즘 우리끼리- 애들 안 듣습니다. 우리끼리 재밌는 거야. 20대 분들도 듣던데? 20대는 요즘 애들이야. 20대도 아재구나. 일단은 송백수가 알아들을 정도만 하면 그럼요. 되는 거야. 그거보다 젊은 분들은 잘 안 들을 것 네. 같아. 여튼 가가멜은 항상 시험관 실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인비트로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에서만 한 거. 가가멜이 그렇게 그럴싸한 이름의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하니까 그럴싸해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 실험이 이제 인비보라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설치류를 제일 많이 사용을 쥐. 하죠. 예. 네, 쥐 하니까 또 어느 분이 생각이 나는데 흰쥐. 그 내가 아. 해봐서 아는 그분. 그분은 항상 그래서 그런가? 그렇지. 그분이 항상 내가 해봐서 아는 이유가 그것 네. 때문이 아닌가.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섭잖아. 솔직히 무섭잖아. 이래놓고 편집 안 한다? 나 엿먹으라고? 지난번 조류독 같은 내가 방해받거든. 그리고 환약 사건만 크게 키워. 저희 왜 방송에 항상 뭐 어느 대학 어느 연구팀이 뭐 어떤 물질이 무슨 병에 뭐 암의 뭐 효과, 뭐 맞아요. 탈모의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땡땡대학 연구팀이 네네네네. 뭐 발표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여기서 어느 이제 쥐 한 마리를 치료했다. 네, 그렇죠. 쥐 좋은 일 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관에서 살아있는 생명체 없이 그냥 분자 레벨의 시험만 통과를 한 경우에도 그 발견이 좀 큰 경우에는 뉴스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동물 실험까지 통과한 경우에는 더 크게 뉴스가 빵 하고 나오죠. 드디어 세계 최초 발견 뭐 이런 것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약이 내일 돼서 나오냐 그러면은 그럴 일은 없다. 그렇기도 그렇고 그 수준에서 약이 나왔다 해도 제가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오 이제 마치 약이 나온 것처럼 좋다 그러면서 다 사 먹을 네. 것 같은데. 근데 그 레벨에서 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약으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추정해서 그게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소비하거나 하는 과정이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여튼 그 다음에 저희가 거쳐야 되는 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실험이 그까지 해야지 약이 돼야죠. 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다들 이제 뭐 이상한 거 떠올리잖아요. 마루타. 마루타라던가 731 뭐 이런 거 독립군 떠올리는데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튼 그거를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임상 시험이에요. 임상 시험이다라고 저희 하면 임상이란 말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그렇지, 같은데 그렇지. 임상 그러면 저는 환자를 보는 걸 저는 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환자를 만나고 환자를 치료하고 영어로는 클리니컬이라 그러는데 이게 저 한문 뜻이 침대 옆에 뭐 임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침대상 입원해 있는 환자의 침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병원도 몇 베드냐 이렇게 침대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여기서 침대라는 게 송백수는 좀 19금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침대가 환자예요. 그렇구나. 예. 송백수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침대는 병원 안에 있는 침대를 얘기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성률 이 드라마 미생에서 말하던 현장이라고 그렇지, 생각하시면 그렇지. 돼요. 아니 근데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뭐요? 제가 이거 얘기 안 했나? 컬투쇼 얘기? 뭐요? 컬투쇼에서 와이프가 그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을 했는데 의사분이 남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임신 사주라고 지금.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6인실이었대요.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3개월간 입원을 해 있었는데 네, 임신이 사주야. 사주라고 네. 그게 뭐 있을 수도 6인실이었다. 있지.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뭘 여기까지 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임상의 그 침대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렇죠. 침대와 같을 수도 있다는 그럴 얘기를 수도 하는 그게 거군요. 아니라 그게 부럽다는 얘기야. 누구는 그 병원에 입원해서도 아기가 생기는데 나는 뭐 이런 의미야 이게. 네. 캐릭터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느낌인데 저 이쪽으로 아예 가보려고요. 마법사로요? 네. 마법사로 아예 가보려고. 그래서 임상이라는 말 나온 이유가 저 실제 진료하는 의사분들을 임상의라고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임상의라고 하는데 네. 임상이 이제 현장에서 임해서 일을 하는 네. 사람이 요 반대말이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제가 누누이 깠던 책상 물림이다. 그러니까 시험관 실험, 동물 실험 이런 걸로 뭐 어떤 연구를 했다. 물론 그분들은 연구자지만 네. 그걸로 환자를 치료한다? 아니다. 아직 멀고 먼 길이 남았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책상에서 연구를 했고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게 끝났으면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임상 시험이라는 거고요. 네. 임상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마루타 같은 거를 떠올리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 나라별로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 네. 말했던 그 세계 의사회 이런 데서 네. 이제 헬싱키 선언이라고 일종의 임상 의료 윤리 선언을 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 731 부대 같은 일이 이후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시는 없어야 매독 되지만. 실험 사건이라든가 뭐 그쵸. 소아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제적인으로 명성 있는 제약회사가 저개발 국가 가서 그런 실험을 하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고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 실험을 한다던가 정신과 병동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던가 했던 아니면 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그런 것들이 한다거나. 실제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말자. 그런 짓을 하지 더 말자라고 이상은 해서 네이버 뭐 이런 진짜 나한테 아재 개그 한다고 뭐라 그러더니 지금 아이고 넌 참. 아줌마니까 난 아재고 해도 된다는 거야. 어찌됐든 그런 식의 실험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은 임상시험이 굉장히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져서 하고 있고요. 그 임상실험을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기관들도 만들어져 있어요. 국가에서 통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시험이라는 얘기가 언제 그럼 처음으로 나왔느냐.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임상시험으로 기록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괴혈병 실험이죠. 괴혈병. 괴혈병이 뭔지 아세요? 괴혈병 예, 무슨 비타민 뭐가 부족하면 오, 생겨야 되는 역시 이과생. 아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가? 국민학생도 알 것 같아요. 괴혈병이 국민학생은 지금 없죠. 피가 안 멈추는 병인가? 괴혈병. 아닌가?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계속 피가 많이 나는데 뭐 잇몸에서도 피가 특히 나고. 잇몸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괴혈병이 영어로 스커비라고 하는데 스커비. 비타민 C 이름이 아스코르빅 애시드, 아스코르 바이타민 아니에요? 비타민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 거고요. 바이라민. 그 비타민 C 약 사보시면 성분명에 아스코르브산, 뭐 아스코르빅산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은 아스코르브란 뜻이거든요. 아까 스커비라고 했잖아요. 네. 괴혈병이 스커비고 아스코비는 아가 붙으면 그걸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안티 같은 느낌이구나. 그렇죠. 오. 괴혈병에 안티짓을 하는 뭐 어떤 물질이라고 해서 이름이 처음에 아스코르브산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 이름 자체가 괴혈병이 없어지는 이란 뜻인 거예요. 근데 왜 비타민 C라 불러요? 그건 이제 우리가 비타민을 나중에 너무 종류가 비타민 종류별 이름 다 있거든요. 다 따로. A, B, C, D 이게 그거 이름이 말고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뭐 우리 비타민- 지난번에 왜 엽산 이런 거 뭐죠, 얘기하면서 맞아요. 비타민 B 9번이고 맞아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마늘에서 나오는 알리신도 비타민 왜 B 이름이 중이고. 두 개지? 난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서 비타민 A, 이름이 B, 두 C, 개가 D를 아니고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오케이? 넘버링을 해둔 거라고 치죠. 넘버링. 네,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괴혈병이 비타민이 아까 이제 뭐 건강에 어디가 좋은지를 지금 와서 실험하는 건 되게 어렵긴 한데 네. 그 당시에 본의 아니게 실험이 된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임상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아니요. 이분은 의도적으로 이제 한 하신 거예요? 거죠. 이거는? 찾아보려고. 네네. 이게 대략 몇 년도예요? 1747년이면은 조선 시대겠죠? 그런가요? 꽤 됐네요. 네. 이분이 스코틀랜드 분인데 그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가 합병하기 전 옛날 일이에요. 1700년도에. 근데 그때 항상 뭐 대항해 시대에 그러면서 맞아요. 선원들이 막 걸렸다는 거 그렇죠. 기억나는 것 같은데. 선원들이 이 맞아. 괴혈병이 많이 걸려서 문제가 항상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이 된 거죠. 선원들이 괴혈병에 자꾸 걸리네. 선원들만 걸리네. 선원들이 잘 걸리네. 근데 왜 그렇게 된 그럴까? 거지. 그거를 이제 하면서 뭔가 음식 먹는 게 뭐 왜냐하면 선원들이 그 당시에 그렇죠. 바다에 있을 냉장고가 없으니까 들고 다니는 음식이 건빵이거든요. 건빵. 정말? 여러분들이 먹는 그 건빵 말고 원래 건빵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빵을 오래 들고 다니려고 빵에 물기 쫙 빼고 말려서. 딱딱하게 말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린 빵, 건빵. 예. 그게 얘들 식사였어요. 그러면 건빵 벌레가 파먹은 거를 끓여서 이제 벌레로 단백질 섭취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농담이죠? 진짜 진담인데요. 농담이지 진짜지. 헷갈려. 이거 네, 진짜입니다. 네. 웬만한 역사책 찾아보셔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 거짓말 진짜인데 뭐 이런 느낌인데 뭐 한번 진실 믿어보죠. 혹은 거짓 서프라이즈. 여튼 그 배라는 환경 자체가 여러 변인 통제를 하기에 되게 유리한 환경은 맞아요 지금. 그래서 선원을 이제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2명씩 나눠서 네. 6가지 종류의 투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사과즙, 식초, 바닷물, 겨자, 오렌지, 레몬 이렇게 2명씩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에 뭐 때문에 뭐가 때문에 괴혈병이 걸리는 걸리고 건가?
뭐 때문에 결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의도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쵸, 변이를 그쵸. 통제해서. 그거 외에는 뭐 나머지 숙식은 거의 동일하게 제공을 그래서 한 거죠. 똑같이 생활하니까 다른 건 다 통제가 돼 있고 선원이면 나이대도 뭐 얼추 비슷할 그렇죠. 거고 다 남자들일 그렇죠. 거고 건강할 거고 선원인데 비실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변인 통제라는 기본 개념이 되어 있었던 네. 거고 음식이 원인이 될 거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죠. 네. 그래서 그 특정 음식들을 넣어 본 거고 그래서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 상식으로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사과즙, 오렌지, 레몬 먹은 사람들은 결혈병이 안 걸렸고 나머지들은 결혈병에 걸렸으니까 그럼 과일이 뭔가 있겠다. 그때는 비타민 C는 뭔지 몰랐을 그렇죠. 거고 과일을 먹으면 된다 해서 음. 과일즙 같은 거를 싣고 다니게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뭐 그런 결론들이 실험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맞는 결론으로 나오는 데까지의 과정이 왜 필요한 거냐,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너도 해봐서 똑같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조건을 줬을 때에도 다른 결론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변이라고 부르죠. 네, variability. 뭐라고요? 다양성 같은 거죠. 사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일종의. 어떤 사람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운이 딱 떨어져서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장어 꼬리를 먹었더니 그날 힘이 굉장히 좋아지고. 힘이 좋았다가 장어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사람이 장어 먹는 거 말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 같은 오비락적인 효과가 꽤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관찰들에는.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게.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서 이래요. 내가 오늘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는데 어제 먹은 김밥 때문인 것 같아요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실험으로 입증을 하려면은 하루 종일 굶기고 김밥만 먹이는데 그 김밥. 그거를 그 김밥을 사흘이나 나흘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재현이 돼야 실험으로 석세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음식 나서 탈나는 거는 딱 그거다 싶은 게 있죠, 사실. 느낌으로. 네,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낌이죠. 네. 근데 그게 진짜 그런지 그럼 다른 사람도 다 먹여봐야 되고 그 사람도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먹였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 대표적인 게 집단 식중독 이런 거군요. 한 가지 음식을 여러 사람이 먹고 같이 발생을 하면 집단 식중독에 걸리면 그 음식이 원인이 됐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검증하려면 네. 이것도 되게 좀 웃긴 건데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역학조사를 하러 나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대부분 약을 먹고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약을 안 먹고 버티다가 그 균이 감염된 채로 똥을 싸야 되거든요. 그 똥을 받아야 이게 균이 식중독이구나가 일단 검증이 되고 그 식당에 가서 또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보건소에서 빵빵빵 이거는 음식 때문이다. 영업 정지 혹은 벌금 이렇게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보상이 나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입증하기 힘드네요, 그거. 네.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관찰이 결론적으로 정설이다라고 입증이 되는 데까지는 이렇게 좀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다못해 그 식중독도. 그렇다면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럼 이게 정말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건가? 라는 것을 또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타당하냐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당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타당도 입증. 이거 또 통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실제로 이 결과가 타당한가라는 것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을 합니다. 그게 임상시험이 끝난 단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시험 설계하면서 타당도까지 입증을 해야 이게 마무리되고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실험의 세팅 자체가 약간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 후보를 뽑는데 네.
그 여론조사를 할 거잖아요. 네. 그거를 대구 동성로에 가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했다. 실험이 타당하냐라고 물으면은 누구나 이건 설계에 구멍이 있다고 말을 할 표본 거거든요. 자체의 특이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 그렇지. 오, 전문 용어 나왔어. 그렇죠. 네. 이번에 우리 사실 선거에서 여론조사 문제 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왜 실제 결과랑 다르냐. 여론조사 분명히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엄청 열심히 했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실제 결과랑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저희 연구에서도 항상 논의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실제로 이 사람들을 타당하게 뽑았냐는 거죠. 모집단을 타당하게 뽑았느냐도 되고 아니지. 이거 모집단에서 표본을 타당하게 추출했느냐지. 모집단에서 표본을 타당하게 추출을 했느냐.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 대한 실험에 그 실험하지 않은 대조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조군이 있었느냐. 왜냐면은 대조군이 없었으면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간에 따라서 우연히 나타난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약의 특징상 네. 이 대조군과 실험군이 명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느낌 있잖아요. 약을 먹으니까 나은 것 같은 느낌. 플라세보. 네, 그렇죠. 아. 네. 위약 효과. 네, 그러네. 이 위약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대조군인지 실험군인지 모르게 모르고 하고 해야 돼. 캡슐만 하는 주고. 왼손이 하는 짓을 오른손이 모르게 알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의약품 허가를 위해서 임상시험 설계를 이제 처음에 제출을 하고 네. 그 설계가 타당하면은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설계에 반드시 3가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랜덤 플레이 댄스를 무작위로 뽑아야 되고 약을 먹는 사람도 어느 게 진짜 약이고 가짜 약인지 약을 주는 사람도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서로 몰라야 돼. 주는 사람도 몰라야 돼요. 그것도 의도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나 네, 그렇죠, 봐요. 그렇죠. 네.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의도를 드러나게 하면 안 되는데 결과를 편향되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거죠. 대조군 또 아무 효능이 없는 약을 먹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내가 그걸 먹었다는 사실을 몰라야 돼요. 나는 실제 효능이 있는 약을 먹었어라고 생각하던가 뭐. 그렇죠. 그렇게 3가지가 안 돼 있으면은 설계 미스라고 되돌려 보내요. 그 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약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실험이 진행이 안 돼요. 실험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실험을 다 끝내고 타당도를 평가를 하면 좀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험 자체에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돼라고 하는 게 방금 그 3가지예요. 그렇죠. 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중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2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설계를 하는 게 이제 통계에서 말하는 뭐 바이어스랑 뭐 교란 요인 이런 건데 바이어스는 아까 말했던 그 대구 동성로에서만 그런 거 이제 뽑았다, 셀렉션 이런 바이어스라 거죠. 그래갖고 바이어스가 여러 애초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편견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뜻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교란 요인이라는 거는 이제 결과 판단에 혼동을 주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이거 아까 비타민 C랑 뭐 독감 이런 걸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감기 예방에 비타민 C가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게 진짜 교란 요인이 너무 많아서 검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네. 평소에 과일을 많이 챙겨 먹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과일에 있는 비타민 C 때문인지 내가 실험하려고 준 비타민 C 때문인지 네. 판단을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더 플러스 한다거나 그러면 결과가 안 맞는 거죠. 실험 설계를 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잘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비타민을 변인 통제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비타민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비타민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음식에 조금씩 들어있다 보니까 음식들로 그 비타민이 안 들어있는 대조군을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굶겨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굶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교란 요인이 또 생길 거야. 실제로 임상시험 할 때 그 설계하고 그 하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요. 돈은 많이 들 것 같네요, 진짜. 생각만 할수록 돈은 많이 들겠죠. 그렇게 막 해야 되니까. 시간도 그렇죠. 오래 걸리고 섭외도 해야 되고. 오늘 먹여가지고 내일 결과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사람들을 뭐 한 곳에 가둬두지 않는 한 하지 말라는 짓 막 하고 다닐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 사람들을 숙소까지 맞아. 제공을 해줘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병원에서 하잖아요. 가둬야 그래서. 돼. 네네. 어. 아까 그 선원들처럼 이렇게 통제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뭐가 뭐에 좋대더라라는 카더라가 이제 약까지 나오려면 생각만 해도 지금 되게 갈수록 복잡해지죠. 그래서 약이 비싼 거구나. 뭐지 이게?
아니 뭐 틀린 말은 네.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 그래. 돈이 많이 드네. 그래서 요새는 실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굉장히 질문을 구체적으로 가설을 세워요.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대더라.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대더라가 아니라 관상동맥 뭐 질환,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주당 평균 몇 번 생선을 먹는지 관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심근경색증 재발 위험하고 먹은 생선 숫자랑 비교해서 연관성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사망률을 비교를 한 다음에 해보는 식으로 합니다. 실제로 그 물고기에서 그러면은 정말 그 맞아. 성분만 추출을 해서 실제로 그 성분이 임상적으로 관상동맥 네. 환자들의 사망률의 감소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가설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그러니까 그걸로 또 실험을 해야 그렇지. 되는 그걸로 거죠. 또 실험을 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거 가족력이 진짜 많이 작용하잖아요. 갈수록 똑똑해지는데. 갈수록 똑똑해져. 여튼 가족력까지 고려해서 그렇죠. 그럴 이 건. 모집단에서 또 네. 표본 추출을 해야 나중에 다음 그러니까 얘기할 거지만 임상시험 그렇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건강검진하고 다 이거 정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대상으로 뽑는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연구 설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실험실에서 가가멜이 이제 스프를 끓이던 거에서 그 다음에 스머프를 넣는 실험을 해서 만약에 성공했다 하면 이제 사람까지 가야 네.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실험이 바로 임상시험이고 그 임상시험은 또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임상시험 대상자를 뭐 막 붙어 모집합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꽤 돈도 쏠쏠하게 그래서 주거든요. 솔깃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더라에서 약이 되는 그 머나먼 여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제 저한테 이제 이게 질문 뭐가 안 뭐에 하겠네. 좋다던데라고 하면 제가 이제 딱 애매한 웃음을 지으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뭐가 뭐에 좋다던데라고 네. 얘기하면은 되게 기분 나쁠 때 쏘아붙이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임상 몇 상에서 N수 얼마로 네? 그 신뢰도 구간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못 알아듣게 얘기해서 퇴치하는 제가 자주 쓰는 일부러 스킬입니다. 어려운 얘기에서 더 이상 추가 질문을 막는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어려운 용어로 쓰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지가 잘 모를 때, 나머지 하나는 제가 싫을 때. 아, 왜 이래 정말.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 그 네. 음식에서 나온 속설들이 네. 증명하기까지 실험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실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가설인데 아직 검증 안 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검증의 중요한 요소가 그걸 검증해서 결과를 냈을 때 그 결과가 돈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요새는 그렇죠. 요새는 순수하게 돈의 목적이 없는 연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 팔았을 때 돈이 벌릴 만한 약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그 실제로 실험을 해서 약간 효능이 있지만 이게 약으로 만들 정도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잘 구매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애초에 설계를 안 하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엄청 많죠 그런 그런 경우가. 거. 네. 아니면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연구자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연구자가 재벌 이건 모를까. 뭔가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속설들 다 실험해봤으면 좋겠네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속설을 실험을 하지 않고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로봇을 만들죠.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 임상 실험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임상 실험을 많이 하는데 붙어 있는 건 뭐예요? 그 외국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하는 그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왜 한국 회사들은 그런 연구와 시험을 해서 신약을 만드는 일을 못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임상 간단하게. 시험 관련된 얘기를 더 해볼까 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뭐 하죠? 그 우리 팟빵 게시판에 네. 그 여드름 얘기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여드름 얘기 해볼까 합니다. 여드름 뭐 크게 나누면 청소년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으로 나뉘는데 구금 여드름과 이게 아닌가? 뭘 해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구만. 송백수업을 좋아해. 네, 비아그라 하자니까 그래서 먹어볼 일도 없는 비아그라 하지 말랬죠. 아니야. 어쩌면 송백수는 비아그라가 필요한 지점에 가서야. 아 그런 거야? 나이를 많이 먹으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서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렇죠. 꼭 필요한 가능성이 있겠구나. 결혼을 늦게 하면은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튼 다음번 이야기는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 그래 그 송백수에게 여드름 치료법을 잘 알려줘서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젊은 여자를 처자를 만나서 이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키워서 결혼하시라고 눈을 좀 더 아래쪽으로 돌려보세요. 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로. 네? 아니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 참. 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만 하면 여튼 여드름이 청소년 여드름이랑 성인 여드름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청소년 여드름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 건데 이 얘기 근데 뭐 청소년들한테 되게 해봐요.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하나만 하는 소리라고. 그래서 뭐 성인 여드름, 청소년 여드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약물 치료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여드름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드름 약과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뭐 로아큐탄 얼마나 오래 먹을 수 있는가라든지 뭐 연고 바르는 거 맞다. 연고 많이 바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항생제 이렇게 길게 먹어도 되는가 뭐 이런 거 피부과 약은 왜 이렇게 센가요 뭐 이런 거 그런 질문들 제가 질문을 보기를 드렸군요. 그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 조금 임상시험의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